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보셨을 거고요. 오늘은 대선 주자로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여야의 평가들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야권 내에서도 또 엇갈리고 있고요.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도 하루 지났지만 짤막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반문재인 정권의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시원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은 뭐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은 정치인의 대권 도전 선언이랄까, 정치 출사표랄까 이런 부분의 언어로는 좀 상당히 좀 거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평가도 적지 않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사 검사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아니고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 발을 디뎠거든요. 그렇다면 좀 뭔가 대중 친화적인 그런 언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전투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거친 언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듣기에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국민 약탈이라든지 독재, 전제라든지 무도한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객관성이 없지 않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아쉬운 점은 역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또는 국가 비전이라든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 현안들 뭐 외교 안보, 또 교육, 보육, 또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좀 큰 비전과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컨텐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뭐 평가가 다양할 수 있지만 배 교수님은 이제 거친 언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강렬한 어휘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렬한 어휘를 사용해서 본인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왜 지금 정치를 시작하려 하는지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에 대해서 저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간보기 정치 내지는 전원 정치에 대한 불식 이런 것들을 좀 희석을 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그 천안함 46용사나 자영업자들을 영웅이라고 표현하면서 위대한 그동안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영웅들, 위대한 국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좀 국가 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뭐 소주성, 그다음에 주택 정책, 뭐 탈원전 등등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관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예측 가능한 국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 국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교관에 대한 일단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주어진 시간 내에 본인이 보여줘야 될 그다음에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얘기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정책에 대한 철학을 보여줬으면 됐지 일부에서 이제 아쉬워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다라는 점은 저는 세부적인 정책까지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고 대통령이 정책 철학이나 국가 철학을 보여주면 되지 굳이 그런 것까지 짧은 시간 내에 다 보여줄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본인이 답을 다 했는데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시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제 정치 철학,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같이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윤 총장 생각은 당에 뭐 당장 입당해도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밖에서 좀 의원을 확대한 후에 당으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아니었는가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당의 경선 지금 계획이 8월 하순 내지 9월 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전에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입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일단 입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고 어제 뭐 권성동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거의 20명 가까이가 그 기자회견장을 찾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어떤 좀 끈끈한 사이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이준석 대표와 만난 뒤에는 이제 또 이준석 대표가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이 먼저다라고 해서 조금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어떤 기싸움이 좀 아직도 존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전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얘기는 했어요. 국민의힘과 같이 간다, 방향이 같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답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향후 그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가 출발하는 8월 말 경쯤까지의 지지율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권성동 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네.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를 올라타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아침에 이제 어떤 그 언론사 컨퍼런스에서 만남은 이제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시기를 넣고 서로 간에 약간 좀 밀고 당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 이제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들이 있으니까 아마 접촉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일자와 방식 등이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윤 전 총장 이제 링 위에 올라왔으니까 더 풀어야 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두 분께 차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도덕성 의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가족들을 둘러싼 그 도덕성 의혹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의 입당 시기에 대한 지금 갈등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이른바 밀당이라고 하죠. 이 밀당,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의 어떤 고도의 전술에 휘말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윤 전 총장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엑스파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정면 돌파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끌려가서 해명을 하느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해명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해명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끌려갈 경우에는 궁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7월 2일 날 장모의 요양병원 예. 부정 요양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예. 지금까지 엑스파일에 거론된 여러 가지 뭐 본인 처신 관련, 아내 처신 관련, 그리고 장모 처신 관련된 의혹들이 상당히 신빙성을 갖게 되거든요. 예. 따라서 본인은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뭐 많이 대충 뭐 의혹들이 정리가 됐으니까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해명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복당을 한 홍준표라는 저격수가 매우 강렬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특히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엑스파일을 폭로한 사람이 장성철 평론가거든요. 예.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내부의 권력 투쟁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검증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밀당과 관련해서는 결국 양쪽 다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인데 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대표가 돼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다. 공정하게 경선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와라. 라는 입장인데 이 주도권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24일 날 본인의 검찰총장 정식으로 한다면 그날이 임기인데 그 즈음에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할 텐데 예.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면은 들어갈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계속 삼지대에서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예. 만약에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죽든 살든 들어가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뭐 검증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일부 뭐 소개가 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 보면 과거 대선 국면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 참모진들이 이제 조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마 털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검증은 다 받아야 된다, 다 뭐 떳떳이 받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계기를 통해서 받을 텐데 지금 뭐 저희가 설왕설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엑스파일이라는 게 실체도 없이 뭐 허공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꺼내서 이 건은 어떻고 저 건은 어떻고 얘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정한 계기에 그 엑스파일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그게 윤곽이 좀 드러나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를 하되 글쎄요 그 계기를 분명 어떤 식으로 좀 만들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일단 국민의힘과의 입당에 대해서 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네. 적당한 시기를 좀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각 움직이고 있는 제 잠룡들이 다 목적이 하나 똑같거든요. 정권 교체라는 목적을 하나 갖고 있고 이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재는 것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다. 최근에 보면 뭐 일부 메시지 혼선 속에서 그다음에 정치적 뭐 일정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지지율이 약간 조정 국면을 받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분명한 노선 정리를 했으면 일정에 맞게 분명하게 움직이는 게 본인에게도 그리고 야권 지지층이나 야당에게도 좋을 거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본인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너무 지나친 밀당은 국민들한테 피로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윤 전 총장 확실히 이제 물밑 행보라든지 뭐 전원 정치는 좀 끝내고 공식 출마 선언도 하고 공개적으로 소통 행보에도 나섰잖아요. 보통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좀 기대 심리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부분도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 특히 또 내일은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가장 좀 선두를 달린 두 후보 간에 누가 또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강하게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하면서 정권 교체 중심에 서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메시지 자체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이제 반문재인 정서의 중심에 서서 지금까지 대선 주자 1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올라간다면은 본인의 입지는 더 탄탄해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고 지지율이 최근에 5% 정도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하락한다라면 이제 굉장히 윤석열 어떤 위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내일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과 좀 차별화해서 간소화해서 온라인,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용과 공정 플러스 민생 그리고 성장을 강조하겠다라는 것인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반사체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가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를 해야만이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당분간 약간 상승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변에 이준석 효과라는 게 좀 상존해 있고 여기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등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흥행 요소가 좀 있는데 여당이 오늘 저 후보 마감을 하고 7월 11일 날 뭐 컷오프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얼마나 극적인 효과들이 드라마가 나오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는 당분간은 야당의 이 컨벤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여권 구룡으로 불리는 9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금 뭐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야권에 쏠린 관심이 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흥행에는 아직까지는 딱히 뭐 반응이 좀 없는 부분인데 예비 경선부터 또 유권자의 관심을 좀 찾아오려면
일단은 내일 있을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 이 부분이 좀 가장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워낙 확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흥행성이 떨어진다. 너무 네. 밋밋한 그런 경선이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경선에 좀 흥행성, 역동성을 만들겠느냐. 그래서 뭐 네. 오디션 방식, 뭐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든지 또는 뭐 끝장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은 TV 토론도 확대하고 여기에 또 일부 주자들이 또 반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재명 지사는 결국 본인이 스스로 혼자 계속해서 부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이제 구체적인 정책 비전, 실용적인 정책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최근에 뭐 수술실 CCTV 설치하자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실용적인 정책 비전을 내세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분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한 뒤에 고향인 안동,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라남도하고 같이 정책 협약식, 그래서 영호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나는 전국구 주자다. 라는 이제 행보를 하겠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혼자 뛰니까 나머지 좀 경쟁 주자들, 예를 들면 추미애 또는 박용진, 뭐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불꽃 튀는 좀 경쟁을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9명의 후보들 중에서 살아남을 6명과 함께하지 못할 3명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큰 요인을 뭐 한마디로 찍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와 확실한 자기 이 지역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지역 기반이랄까 세력 기반이 약한 주자들이 상당 부분 뒤에 처져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세균 그리고 이광재 두 분이 단일화에 합의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큰 흐름에 보면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컷오프에서 탈락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좀 하위 주자들은 거명하기 좀 죄송스럽지만은 예. 대충 순위가 정해진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중요한 변수는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결선 투표를 안 갈 정도로 1차의 과반 득표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정화 대변인께서도 지금 여권의 경선 열차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흥행을 위해서 갈등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예측을 잘못했는데 경선 일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내부의 갈등이 좀 오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쉽게 네. 주자 간 합의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여권의 이 흥행 요소가 좀 많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11일 날 컷오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7월 5일 정세균, 이광재 후보의 이제 단일화 논의도 좀 시작이 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쉽게도. 예. 이게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극적인 드라마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본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49%를 넘어 50%로 1차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와중에 주자 간 합종 연행과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50%를 못 얻느냐. 그래서 결선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최종적으로 저는 그 여권 경선 레이스의 제일 큰 관심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두 분 모두 언급하신 여권의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이 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통이라고 했을 때 이제 주류, 예. 이제 메인스트림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이제 민당의 어떤 정신이고 다음 대통령도 저는 같은 맥락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금에 있는 불공정 문제라든가 또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성장의 문제, 성장 동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대 정신을 담는 후보가 저는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정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5일까지로 날짜를 못 받고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 다른 후보들의 합류는 따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지지율 2위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두 사람의 연대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단일화 바람이 좀 거세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단일화 바람이 거세지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정세균, 이광재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 해도 지지율이 뭐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는 큰 파괴력을 보이기가 좀 어렵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까지 단일화를 해야만이 그게 상당한 파괴력을 갖출 텐데 그것도 상당히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좀 단일화가 된다 해도 큰 파괴력을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쏠림 현상입니다. 지금 다들 이재명 대세론에 쏠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따라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재명 이 쏠림 현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미 친문들이 상당히 분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친문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는 본선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선 경쟁력은 진영만 결집해 가지고는 안 되고 중도 외연 특히 이제 젊은 층까지 잡아올 수 있는 그런 후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비교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지금 2위, 3위 싸움이 좀 치열한데 최근에 추미애 그리고 박용진 두 지자들이 굉장히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항하는 반 이재명 연대로서 정세균, 이광재 또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낙연이죠. 이런 단일화가 상당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나머지 주자들도 뭐 김두관이라든지 또는 뭐 양승조라든지 최문순 이런 부분들도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단일화의 상당 부분 좀 제약적인 효과밖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주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지난 재보궐선거를 생각하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좀 후반부로 갈수록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그랬죠. 이번에도 좀 그런 다크호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각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폄하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너무 강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변수지 또 다른 후보가 이게 다크호스처럼 나오기에는 좀 시기가 애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일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정치라는 게 보니까 산수가 아니더라고요. 1 더하기 1이 꼭 2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예. 지금 정세균 후보,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은 뭐 친노적자, 뭐 경제통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민들한테 크게 와닿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단일화가 서로 간에 이 컷오프의 고비를 넘어가서 그 컷오프 대상이 되는 그런 고비를 넘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일부 평가도 나올 정도로 명분이 떨어져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굳이 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 친문의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 쪽에서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 이런 건 좀 쳐다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지사의 앞서가는 독주를 막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일화가 변수가 되기 좀 어렵다면 경선 룰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경선 기획단에서는 1위 후보에게 무조건 불리한 뭐 그런 흥행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선 룰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어떤 판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는데요. 지금 이미 룰 가지고 한번 삿바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룰 자체를 바꾸는 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경선 방식에 변화를 주는 거는 가능하겠죠. 지금 이제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끝장 토론한다라든지 지금 현재 TV 토론은 2회가 돼 있는 걸 4회로 늘린다든지 또는 뭐 그룹 토론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기술적인 변화는 가능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독주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굉장히 컨텐츠가 탄탄하거든요. 예. 그리고 TV 토론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좀 변화보다는 만약에 이준석 돌풍 같은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도 분다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역시 이제 그 주인공은 50대의 박용진 주자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박용진 주자 같은 경우는 민노당 대변인 출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또 선뜻 우리의 적통의 주자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이재명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흥행과 역동성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준석 돌풍을 언급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근에 그 전당대회 과연 그 정도의 흥행이 불러오게 될지 민주당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클 텐데 그 부분은 그럴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어렵다고 어렵다? 보는데 그러나 또 이준석 돌풍이 가시화돼서 현실화될 때까지는 불과 한 달도 안 걸렸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민심은 분명한 것은 정치의 변화, 기성 정치를 바꿔라라는 그런 이제 정치권의 판가리를 요구하는 열망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승부라는 거는 끝나야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에 강화하는 전망이 되지만 예.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가 100% 당선이 된다라는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죠. 보수야권에서는 예. 뭐 여권의 분위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생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그 여권의 경선 레이스의 흥행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이 8월 말 정도로 일정이 잡히고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굉장한 여권 내에서 흥행 바람이 불게 되면 지도부는 맞바람을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선 일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후보가 이제 조기에 옹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9월 초면. 그래서 후보가 만약에 일찌감치 조기에 확정이 되고 났을 때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쳐다보는 관전자 입장으로 너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형식이 흥행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전 내용, 메시지의 문제인데 결국에 지금 현재 여권에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후보와 청와대 혹은 뭐 대통령과의 관계, 후보와 당과의 관계,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파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한 흥행 요소가 없을 텐데요. 예. 만약에 경선 레이스 중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후보가 조기에 9월 초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후보로 통해서 무언가가 나와서 이 국민적 관심을 만약에 이끄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관계, 당과의 관계와 후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노정이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